마흔 중반이라는 어쩌면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도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러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번듯하고 넓은 사무실의 통유리 창가에 기대앉아 발 아래 펼쳐진 현란하고도 공허한 도시의 야경을 무심히 내려다볼 때면 문득 그 잊고 싶었던 낡은 거울 속에 어른거리던 두 개의 극명하게 상반된 그림자가 불쑥 떠올라 이미 굳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저며 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는 언제나 태양처럼 밝고 눈부시게 빛나 주위의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던 형의 그림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압도적인 빛에 철저히 가려져 늘 희미하고 왜소하며 존재감조차 없었던,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조차 그 존재를 잊고 싶었던 나의 그림자. 시간이라는 무심한 강물은 쏜살같이 흘러 기억의 강둑을 허물고 많은 것을 지우고 무디게 변화시켰지만 어떤 강렬하고 아픈 기억들은 마치 피부 깊숙이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검푸른 낙인처럼 선명하게 남아 전혀 예상치 못한 평온한 순간에 불쑥 송곳처럼 고개를 들고 이미 아물었다고 믿었던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파고 핥히곤 합니다. 어쩌면 제 삶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에 자리한 이 길고도 슬픈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아름답고 숭고한 이름으로 위장되어 공공연하게, 그리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자행될 수 있는 잔인하고도 교묘한 차별과 그 날카로운 파편들에 의해 무참히 부서지고 철저히 소외되어 섬처럼 고립된 영혼들의 애처롭고도 서글픈 초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있는 집의 귀한 외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건실한 중견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자수성가형 사업가셨고, 어머니는 젊은 시절 잠시 배우 활동을 하셨을 만큼 빼어난 미모의 교양과 품위를 갖춘 사교계에서도 명망 높은 우아한 사모님으로 그분들은 제게 물질적으로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벽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그림 같은 2층 집, 값비싼 장난감과 최신 유행하는 옷가지들, 원어민 선생님에게 받는 개인 과외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하굣길.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눈부신 풍족함과 안락함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 안정감을 온전히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근원적인 결핍의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야 마땅할 부모님께서 언제나 저보다 5살 위인 그분들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된 형, 서진이 형에게 모든 것을 우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랜 연애 끝에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하셨지만 간절히 아이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결국 고심 끝에 형을 입양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하늘의 선물처럼 형을 정식으로 가족으로 맞이하고 집에 데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적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저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저 형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친자식이다라는 희미하고 단편적인 사실만을 어렴풋이 인지했을 뿐,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제 길고 어두운 성장기에 얼마나 거대하고 질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는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애정, 기대와 칭찬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한결같이 그리고 노골적으로 형에게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형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어 애태우던 부모님의 그 모든 간절한 기다림과 염원에 대한 완벽하고도 눈부신 보상이라도 되는 듯 그 어떤 면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뛰어났습니다. 웬만한 모델 뺨칠 정도로 훤치한 키에 조각처럼 잘생긴 수려한 외모는 기본이었고 명석한 두뇌로 공부면 공부,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운동이면 운동. 심지어 뛰어난 감각으로 예체능 분야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신이 모든 재능을 몰아준 듯한 현실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영화나 드라마 속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아들의 표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형은 단 한 번도 전교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각종 과학 경시대회나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굵직한 대회에 나가면 을의 대상을 비롯한 주요 상을 휩쓸었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농구부 주장을 맡아 팀을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 형의 찬란하고 압도적인 빛에 비해 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형의 그 눈부신 광채에 가려 더욱더 왜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공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럭저럭 중간 정도의 성적을 벗어나지 못했고 운동에는 젬병이라 체육 시간에는 늘 구석에서 겉돌았으며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 탓에 학교에서도 살갑게 어울리는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와 형을 비교하며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이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차별하셨습니다. 형이 학교에서 또다시 우수한 성적표나 빛나는 상장을 받아오면 그날 저녁 우리 집안은 마치 큰 명절이라도 맞이한 듯 잔치 분위기였고 형은 부모님의 넘치는 자랑이자 가문의 미래를 짊어질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형의 우수함을 밤늦도록 자랑하셨습니다. 반면 제가 받아온 그저 그런 때로는 형편없는 성적표는 늘 부모님의 깊은 실망감이 담긴 싸늘한 표정과 함께 차갑게 구겨졌고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네 형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응. 네 형은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밤늦도록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는 날카로운 질책과 가슴을 후벼 파는 한숨 섞인 잔소리를 지겹도록 들어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탁에서도 가장 맛있고 귀한 반찬은 늘 자연스럽게 형의 밥그릇 위에 먼저 놓였고 값비싼 새 옷이나 최신형 장난감 그리고 넉넉한 용돈도 언제나 형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열로 끙끙 앓아누워 있을 때보다 형이 가벼운 감기에 걸려 쿨록거릴 때 부모님은 훨씬 더 안절부절하시며 온갖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마치 계획에 없던 그래서 반갑지 않은 혹처럼 혹은 그들이 애지중지 키워온 완벽한 작품인 형의 눈부신 완벽함에 사소한 흠집이라도 내는 성가시고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아직 여리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마음에 부모님의 그토록 명백하고 부당한 차별은 보이지 않는 칼날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늘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간절히 갈구했지만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랑은 결코 제게 온전히 머무르지 않았고 늘 저를 스쳐 지나 형에게로만 흘러갔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형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부모님도 나를 조금이라도 더 봐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하는 신락 같고 헛된 기대를 품고 저는 정말로 부단히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형처럼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어려운 문제집과 씨름도 해봤고 억지로 체력을 키우기 위해 하기 싫은 운동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하고 견고한 벽이 형과 저 사이에는 마치 운명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발버둥치면 칠수록 제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질투와 깊은 원망,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과 말 못할 분노가 마치 시커먼 앙금처럼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형은
제게 단순히 미움과 질책의 대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형은 언제나 제게 한없이 다정했고 부모님 몰래 자신의 용돈을 쪼개 제게 쥐어주거나 제가 끙끙대며 풀지 못하던 어려운 수학 숙제를 밤늦도록 함께 앉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형의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배려 앞에서 제 마음속에 그 못나고 추악한 질투심은 더욱더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고 저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가진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싫었습니다. 차라리 형이 아주 못되고 이기적인 아이였다면,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맹목적인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다면 제 마음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 친절하고 사려 깊었으며 늘 예에 바르고 겸손하여 어른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한, 그야말로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을 진심으로 미워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오히려 어딘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더욱더 깊고 어두운 자기 혐오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 하필 나보다 먼저 우리 집에 온 형은 입양아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뛰어난 걸까? 그리고 왜 우리 부모님은 피를 나눈 친자식인 나보다 남의 자식인 입양된 형을 이렇게까지 더 사랑하고 아끼는 걸까? 어린 제 머리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부조리한 의문과 억울함,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분노는 마치 독처럼 제 여린 영혼을 조금씩, 하지만 집요하게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세상과 가족 앞에서 입을 닫고 말을 잃어갔고, 차갑고 텅 빈 제 방 안에서 마치 유령처럼 홀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따뜻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저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빛이 닿지 않는 슬픈 그림자였습니다. 무심한 시간은 또다시 흘러 형은 모두의 예상대로 국내 최고의 명문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했고, 저는 재수 끝에 간신히 지방에 이름 없는 평범한 대학의 비인기 학과에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명문대 합격 소식만 기다리던 부모님의 깊은 실망감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온 집안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럴수록 이미 완벽했던 형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과 기대는 하늘을 찌르듯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 간신히 취직했지만 여전히 제 삶은 마치 흑백 텔레비전 화면처럼 아무런 색깔도 활기도 없는 무채색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실감과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뿌리 깊은 패배감은 제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고, 저는 그 어떤 것에서도 삶의 의미나 즐거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 최소한의 감정만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갔습니다. 세상과 타인을 향한 마음의 문은 아주 오래전에 굳게 걸어 잠가버렸고, 제 고통과 슬픔을 나눌 그 누구에게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털어놓을 용기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낙엽이 스산하게 거리를 뒹굴던 제 나이 30을 바로 목전에 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무기력하게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던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형이 중요한 계약을 위해 떠났던 해외 출장 중 현지에서 예기치 못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진 그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놀라움도 그 어떤 감정도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눈물조차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 형이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구나 하는 지극히 건조하고 차가운 생각만이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머릿속을 무감각하게 맴돌았습니다. 심지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아주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눌러왔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추가 갑자기 사라진 듯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장례식장에서 형의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오열하다 결국 실신까지 하시는 부모님의 처절한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면서 저는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앞으로 제 삶에 어떤 거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이 없는 집은 마치 갑자기 태양이 사라져 버린 황량한 지구처럼 모든 생기와 활기를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형의 웃음소리와 부모님의 칭찬으로 가득 찼던 넓은 거실은 이제 적막과 슬픔만이 무겁게 감돌았고, 부모님은 마치 살아갈 이유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처럼 형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들을 부서질 듯 끌어안고 매일 밤을 하염없는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 안에는 듣기 괴로울 정도의 무거운 침묵과 깊은 절망감만이 마치 안개처럼 자욱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부모님이 아주 조금씩, 그리고 지극히 어색하고 서툰 방식으로 제게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존재 자체를 잊고 지냈던 낡은 물건을 먼지 쌓인 창고 깊숙한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그제야 저라는 또 다른 아들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로 너 하나뿐이구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제 내가 내 형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줘야 한다. 우진아. 그런 믿기 힘든 말들을 제게 건네시며 무심했던 제 어깨를 어색하게 두드리셨지만 저는 그 어떤 감흥도 위로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늦어버린, 때를 놓쳐버린 관심이었고, 그것은 진정한 애정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린 완벽했던 형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서의,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대체품으로서의 역할 부여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난 수십 년 동안 형에게 맹목적으로 쏟았던 그 모든 과도한 기대와 비뚤어진 사랑을 이제는 어색하게나마 제게로 옮기려고 애쓰셨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굳게 닫힌 제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와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걸기도 하셨고, 제가 평소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셨던 분들이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내고 챙겨주시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제가 다니던 보잘것없는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 경영 수업을 받으라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당혹스럽고 불편하며 심지어는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그 갑작스러운 관심과 애정 공세는 제게 너무나도 낯설고 부자연스러웠고, 그것은 마치 교묘하게 위장된 진심이 빠져버린 가짜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 마음 아주 깊은 곳 한구석에서는 이제라도 부모님이 나를 진짜 아들로 봐주시는구나 하는 아주 작고 여린 기쁨과 안도감 같은 것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려고도 했지만, 이내 아니야. 이건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받는 일시적인 동정일 뿐이야. 곧 다시 예전처럼 나를 무시하고 실망하게 될 거야 하는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그 미약한 감정을 가차없이 짓눌러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어색하고도 필사적인 노력들을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듯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저를 향한 그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지극히 무뚝뚝하고 냉담하게 대답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랜 시간 상처받아온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아주 소심하고 유치한 방식의 복수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고 의지했던 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서야 그 빈자리의 크기와 상실감의 깊이를 처절하게 깨달았듯이 저 역시 당신들 곁에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마음이 떠나버렸고 더 이상 당신들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이 똑똑히 깨닫게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희 싸늘하고 방어적인 태도에 몹시 당황하고 깊은 상처를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조금도 미안하거나 죄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그 깊은 상실감과 끝없는 슬픔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주 못되고 잔인한 생각이지만 그래, 이제야 당신들도 내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겠느냐는 뒤틀리고 서늘한 만족감마저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의 상처는 깊고 골마 있었습니다. 형의 장례를 치르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단호하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은 네 형도 없이 어떻게 우리 둘만 남겨두고 네가 나갈 수 있느냐며 눈물로 강하게 반대하셨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그 넓고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집에서 그 지긋지긋한 위선과 가면 그리고 떨쳐버릴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최소한의 집만 챙겨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아주 작고 허름한 원룸을 얻어 나왔고 문을 닫고 들어선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굳게 닫힌 새장 문을 부수고 드넓은 하늘로 날아오른 새처럼 전에 없던 짜릿하고 홀가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짧고 강렬했던 홀가분함 뒤에는 예상치 못한 깊고 어두운 공허함과 지독한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형이 사라진 세상은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조금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독립 후 저는 마치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는 듯이 그리고 보란 듯이 제 자신의 힘으로 제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날만 기다리며 무미건조하게 다니던 회사를 미련 없이 그만두고 평소 막연하게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IT 분야의 스타트업을 과감하게 시작했습니다. 가진 돈도 경험도 인맥도 부족했지만 마치 무엇인가 홀린 사람처럼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렸고 놀랍게도 저희 작은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형의 그 압도적인 그늘에서 마침내 벗어나 오롯이 저만의 능력과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제 무의식 깊은 곳에 처절한 욕구가 저를 그렇게 미친 듯이 몰아붙였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젊고 유능한 사업가로 제법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고 물질적으로는 과거 그 어떤 시절보다도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황량했습니다. 그 어떤 눈부신 성공도 그 어떤 호화로운 물질적 풍요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 깊게 자리한 지독한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을 조금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랭했고 저는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도 거의 그분들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날 오랜만에 부모님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정리하고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려는데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형의 유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다가 형이 아주 오래전에 제게 남긴 것으로 보이는 낡은 편지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기대도 감흥도 느끼지 못했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수년 만에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편지는 형이 생전에 사용하던 낡고 커다란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서 다른 낡은 잡동사니들 밑에 깔린 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게 건네주신 것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조금은 누렇게 빛바랜 낡은 편지 봉투였고 그 위에 쓰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동생 우진에게라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형의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였습니다. 저는 마치 전기에라도 감전된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얼려두었던 혹은 애써 철저하게 외면하고 부정했던 형에 대한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마치 갑자기 터져버린 댐의 급류처럼 거세게 제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마치 헛개비에 홀린 사람처럼 곧바로 형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형의 가슴 아프고 진솔한 마음이 마치 한 편의 슬픈 독백처럼 담담하게 그러나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동생 우진에게. 이 편지를 내가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읽게 될지는 나로서는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구나. 어쩌면 내가 세상을 떠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혹은 영원히 이 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읽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한 번은 내 진짜 마음을 내게 솔직하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어색하게나마 펜을 든다. 우진아, 너는 어쩌면 아주 어릴 적부터 나를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을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기대를 독차지하고 너에게는 늘 넘을 수 없는 벽이자 끝없는 비교의 대상이었던 나를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 그런 아프고 힘든 마음을 아주 어렴풋이나마 그리고 너무나도 뒤늦게나마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어쩌면 더더욱 너에게 다정하게 다가가고 싶었고 네 편이 되어주고 싶었고 형으로서 더 많은 것을 챙겨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언제나 나를 마치 어려운 손님처럼 혹은 불편한 경쟁자처럼 대하며 거리를 두었고 어쩌면 그것이 모두 나 때문이라는 생각에 내가 너의 자리를 빼앗고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늘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죄스러웠단다. 우진아, 너는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야.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내가 사실은 이 크고 화려한 집 안에서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는지. 나는 단 한순간도 이 집을 내 진짜 마음 편한 집이라고 그리고 이분들을 내 진짜 따뜻한 부모님이라고 온전히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단다. 아주 어릴 적부터 나는 언제나 입양하였고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 냉혹한 사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차갑고 높은 벽처럼 늘 나를 이 집안에서 겉돌게 만들었고 숨막히게 짓눌렀어. 부모님은 물론 내게 세상 최고의 환경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셨고 때로는 과분할 정도로 넘치는 사랑과 기대를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것은 어쩌면 그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완벽한 아들이라는 환상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조건부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감을 단 한순간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그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가 만약 그분들이 실망할 만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언제든 내가 처음 왔던 그곳으로 다시 버려질 수 있다는, 혹은 지금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이 마치 독버섯처럼 늘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검게 자리 잡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공부도, 운동도, 그 외의 모든 면에서도 나는 반드시 완벽해져야만 했고,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아야만 했어. 그것만이 내가 이 차가운 집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너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무런 걱정도 없는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너무나도 가난하고 외로운 영혼과 같았어. 진짜 가족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조건 없고 따뜻한 온기,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 나는 늘 미치도록 그립고 부러웠단다. 너는 그래도 이 집에 진짜 피를 나눈 친자식이니까 적어도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 없이 나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늘 생각했어.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아주 가끔씩 내 방 문틈으로 몰래 엿보면서, 어쩌면 내가 너에게서 그 마지막 남은 행복마저 잔인하게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에 밤새도록 괴로워하며 시달리기도 했단다. 우진아, 만약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너에게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었다면, 그리고 너를 외롭게 만들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과하고 싶다. 나는 단지 너에게 좋은 형, 든든한 형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서툴고 어리석었던 것 같다. 부디 그런 나를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만약 언젠가 네가 이 부족한 형의 뒤늦은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는 네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행복해져 있기를, 그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나는 항상 굳게 믿고 있단다. 잊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저 하늘의 별이 되어서도 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뿐인 내 형, 서진이가. 형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렸을 때 제 얼굴은 이미 뜨겁고 짜디짠 눈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마치 단단한 빙벽처럼 쌓아 올렸던 냉담함과 분노, 그리고 형에 대한 모든 복잡한 감정의 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저주까지 퍼부었던 형 역시 저와는 전혀 다른 방식과 이유였지만, 아니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불안함, 그리고 숨막히는 중압감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힘겨운 삶을 혼자서 외롭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선망하고 질투했던 형의 그 눈부신 완벽함과 당당함 뒤에는 그토록 처절하고 눈물겨운 생존 본능과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한 인간의 간절한 욕구가 그렇게 슬프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형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신의 상처와 피해 의식에만 깊숙이 매몰되어 눈앞의 형을 일방적으로 원망하고 미워하며 제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만 치부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하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너무나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차별은 결코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차별하는 자와 차별받는 자,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관계를 병들게 하고 파괴한다는 것을. 부모님의 그릇되고 어긋난 사랑과 과도한 기대는 형에게는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과 압박감을, 그리고 제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 다른 방식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서로의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서로 다른 궤도를 도는 별처럼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은 평행선 위를 하염없이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지독하고 잔인했던 차별은 우리 가족 모두를 각자의 섬에 고립시키고 끔찍하게 외롭게 만들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따뜻함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형의 그 눈물 어린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고민과 번민 끝에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수십 년 동안 자물쇠로 굳게 잠가두었던 저의 모든 상처와 아픔,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느껴야 했던 지독한 소외감과 질식할 것 같은 외로움, 형에 대한 참을 수 없었던 질투와 사무치는 원망, 그리고 형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제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형의 깊은 아픔과 고독까지. 부모님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충격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말없이 들으시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들 역시 그들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두 아들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냉혹한 사실을 그제야 처절하게 깨달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골마 터져 악취를 풍기던 제 마음속 깊은 상처가 마침내 햇볕 아래 드러나고 터져나오자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은 후련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깊게 패인 상처와 뒤틀린 관계가 하루아침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은 서로의 그 깊고 아픈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마침내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또다시 무심한 시간은 흘렀고 저는 여전히 제가 일군 사업체를 운영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제 마음속에는 예전과 같은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 대신 아주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직 형이 살아있을 때처럼 살갑고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의 다른 평범한 가족들처럼 아주 조금은 더 나은 모습으로 천천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마치 가시처럼 박혀있던 형에 대한 그 지긋지긋했던 미움과 원망은 이제 시간의 흐름과 함께 거의 다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형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애틋한 그리움, 그리고 아주 약간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씩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 날이면 형의 그 낡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조금만 더 일찍 서로의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보이고 알았더라면 과연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만약 부모님이 형과 저를 있는 그대로 세상의 다른 평범한 자식들처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지만 과거는 결코 되돌릴 수 없고 만약이라는 가정은 부질없는 미련만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아팠던 과거의 경험과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반성하며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깨어진 거울은
다시 온전하게 붙일 수 없지만 그 날카로운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모아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이제 그 산산조각 난 아픈 기억의 파편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씩 다시 맞춰가며 여전히 서툴고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난날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음 깊이 믿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을 나의 형도 이제는 그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길고 아픈 이야기는 어쩌면 저만의 특별하고 불행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형태의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말 못할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존재할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며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을 비난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모두를 외롭게 만들 뿐이지만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용서는 아무리 깊게 깨어진 관계마저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하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제 길고 아팠던 삶을 통해 너무나도 어렵고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이 길고 두서없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나 오해로 인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들의 아픈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아주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깨어진 거울 조각처럼 날카롭게 흩어져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 작지만 위대한 빛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위로이자 사랑일 것입니다.